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오늘은 먼저 온 미래 제7장 새로운 일자리 혹은 죽음의 집 그리고 8장 너무나 인간적인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7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랭킹 1위가 되었던 리시안하오 구단이 있는데요. 2022년 12월 21일 날 춘남배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 4강에서 세계 최강이었던 신진서 구단을 꺾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AI 일치율이 85%나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부정행위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졌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는 못해서 지나갔는데 그때 중국의 다른 프로 기사들이 저 정도면 진짜 뭐 부정행위를 한 거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실력이 뭐 높지 않다고 느껴졌었는데 좀 잘했던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던 리시아나오 구단이 2023년 3월에 중국 랭킹 1위가 됩니다. 그 중에도 계속 부정행위 의혹이 있었지만 뭐 밝혀진 건 없고 세계대회 우승 경험도 그때는 없었지만 24년 5월에 세계대회 우승도 하고 24년 7월에 중국 랭킹 1위를 탈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3년 2월에 리시아나오가 인터뷰를 하면서 AI의 묘수를 깨우친 것 같다. AI에서 제시하는 수법에 힌트가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뭔가 AI 바둑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하고 계속 대련을 하면서 뭔가를 좀 깨우쳐서 일정한 경제에 이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소 제목이 토템들이 무너질 때인데요. 토템이라 함이 예전에 이제 원시 부족 사회에서 어떤 물체나 뭐 동식물을 가지고 좀 숭배하고 했던 거를 이제 토템이라고 부릅니다. 예술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규칙이 없는데도 사람들 상당수가 인공지능을 활용했다고 하면 그 예술가를 불편해합니다. 2022년 8월에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 1위를 했던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작품은 제이슨 앨런이라는 사람이 80시간 동안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뭐,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장면이었고, 보기에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인간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소중히 여기는 창조행위 자체를 뭔가 인공지능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결국 사람은 현실 인식을 바꾸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인식을 지닌 후손들은 과거 우리가 가졌던 이런 생각을 낯설고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이 그 후손들이 보기에는 토템이겠죠. 하나둘 무너지고 그 토템이 보호하던 가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렵 채집 의존 생활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말이 아닌 자동차가 등장해서 도로가 생기고 도시가 생겼는데 나는 계속 말이 다니던 시대에 있는 것들이 옳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적응을 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자동차가 생김으로써 도시의 규모나 형태나 생활 방식이 변화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갔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인공지능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만 한 세대 뒤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에서는 인공지능이 뭔가 단단히 결합되어 있고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2020년대 지금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개인의 창의성이나 고유성 같은 것은 이제 한 세대 뒤에는 뭔가 왜곡되고 균열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여기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온 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인공지능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서서히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둑계가 이렇게 알파고와 대결해서 지고 AI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전문가의 건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에 바둑 중계 방송에서는 뭐 흑과 백의 차이가 미세하다. 뭐가 뭔지 모를 어려운 싸움의 연속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설을 많이 했었는데요. 2019년에 AI 형세 판단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해설자들은 승리 확률이 뭐 95%이고 누구가 이런 수를 도와서 뭐 승리 확률이 5%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설자들이 전에는 대국자 입장에서 뭐 어떤 생각으로 이런 수를 놓았는지를 설명했다면 지금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판단했고
그거를 이제 인간의 감성으로 풀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바둑 팬들도 예전에 느끼던 그런 프로 기사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설자들이 해설을 하다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볼까요? 하면서 이제 이 수는 어떤 형태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면 바둑 팬들도 저 사람은 전문가가 맞나? 그냥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네? 하면서 이제 존경심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이런 현상이 바둑에만이 아니고 내가 속한 뭔가 사회나 조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매번 인공지능의 제안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는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걸까요? 이렇게 저자가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전문가를 만드는가, 전문가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을 하는데요. 물리화학자이자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었던 마이클 폴라니가 안목지라는 개념을 제시했었습니다. 안목지는 뭔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으로 익힌 지식인데요. 저자가 과거에 기자를 했었기 때문에 취재 노하우가 있는데 그거를 후배들한테 전수를 해주려면 뭔가 이제 매뉴얼로 써서 전수를 하면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적시에 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 1대1로 코칭하는 게 훨씬 낫고 취재는 실전이야 라고 하면서 뭔가 매뉴얼로 전수하기보다는 암묵지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뭔가 추상화나 범주화를 하게 되는데요. 전에 AI가 고양이 사진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은 그냥 고양이 종의 특징을 알고 있으니까 뭐 부모님이 뭐 A는 고양이고 B도 고양이고 뭐 C는 개야 이런 식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면서 뭔가 특징을 잡아서 쟤는 고양이야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기계도 스스로 뭔가 대상의 특징을 파악해서 개념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뭔가 특징을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안목지는 뭔가 전문가가 자기의 효능감과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근원이었습니다. 인간 의사가 볼 수 있는 환자의 수가 제한적인데 10년을 일했다고 하더라도 100명, 1000명 이런 수준인데 뭔가 임상 사례의 수만 건을 검토한 AI 진단 도우미가 나와서 이런 진단을 하고 의사에게 제안을 한다면 그 인간 의사가 거부를 할 수 있을까요? 거부를 못한다고 하면 인간 의사의 자부심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알파고 등장을 하면서 프로 기사들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지진 않았는데 프로 기사들의 권위가 추락했고 수입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뭔가 일자리와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다음은 어떻게 될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존 혹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요. 그 알파고 이전에 상당수 프로 기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직접 학원을 운영해서 수입을 얻었다고 해요. 근데 바둑 AI 프로그램이 보급되면서 개인 과외나 지도대국 수요는 곤두박질치고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기 인터뷰를 했던 이다희 오단이 본인이 몇 년 동안 이제 바둑 레슨을 했던 변호사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둑을 너무 좋아해서 그룹 레슨도 받고 개인 과외도 받던 사람인데 알파고 이후에 바둑 사범들을 신처럼 생각하는 환상이 깨졌고 바둑을 왜 배워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서 레슨을 그만둔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전에 지도 대국을 받던 수요는 없어졌고요. 근데 초등학생 교육 시장은 인성을 키우거나 집중력을 강화한다는 초점이라 괜찮은데 프로로 가려고 하는 이들에 대한 교육 시장은 많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프로 기사라는 직업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까? 이게 나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인가? AI한테 먹힌 걸까? 하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프로 기사가 예전에는 뭔가 바둑 기원에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과 대국을 하고 싶고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고 이렇게 존경하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그런 존경받는 예인이나 도인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람한테 있어서 직업이랑 일이라는 게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프로 바둑 기사들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이제 인정을 못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둑계는 바둑이 뭔가 심오하고 신비로운 매력을 강조하면서 이제 바둑 대회가 열리면 거기에 상금을 후원받거나 했었는데 알파고 이후에는 체스와 같은 그냥 게임이 되어버렸고 뭔가 바둑만의 특징이나 바둑이 그런 후원을 받아야 되는 명분이 없어지고 프로 기사들도 충분히 보상받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그 AI 하나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건 아니고 지금은 숏폼 콘텐츠 시대여서 사람들이 진득하니 앉아서 바둑을 두는 것보다 이제 다른 활동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바둑 동호인 수가 줄고 있는 중에 인공지능이 타격이 와서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저자가 소설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문학계도 문학작품 읽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치면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둑 기사의 수입을 생각할 때 정상급 기사들의 수입을 뭐 언론에서도 많이 접하고 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정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타격도 적고 늦게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급 뮤지션들은 뭐 아무리 많은 가수들이 나오고 해도 여전히 높은 수입을 얻는데 이제 점점 그렇게 양극화가 되면서 정상급 뮤지션들에 대한 수요만 커지고 신인 뮤지션은 아예 기회도 없고 수입에 타격이 크게 받고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뭔가 우리의 직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인간은 어떤 자리를 하게 될까요? 바둑교육 현장 같은 경우에 인간이 여전히 필요하기는 한데 보조 인력의 자리로 물러났다고 보고 권위도 추락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범님이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했다고 하면 지금은 AI 프로그램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요. 또 예를 드는 게 정신건강의학과의 임상의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우울증 환자가 있으면 이제 자기 진술하고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하는 좀 되게 뭔가 개인적인, 이게 좀 큰 특수한 분야였는데요.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자기 보고를 한 자료랑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수십만 건을 학습한 AI 진단 도우미가 있다고 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의와 AI 진단 도우미가 판단이 다를 때 우리는 누구 판단을 믿을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AI 진단 도우미가 진단하고 처방한 실력이 인간 의사랑 비슷한 수준만 되어도 의사들이 훨씬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요. AI 진단 도우미는 아주 저렴하고 빠르고 24시간 내내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한 실력이 되면 경쟁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I가 등장을 하고 기본소득이나 로봇세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이게 해결이 될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소설가라는 직업을 사랑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만들고 그런 주체적인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AI 소설가가 쓴 소설에 교정을 보거나 뭐 사소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하는 업무로 그동안 소설가로서 내가 벌던 수입의 2배를 벌게 된다면 나는 행복할까요? 그 직업에 대한 사랑이 유지가 될까요?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자인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2013년에 불시 직업이라는 책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좀 쓸모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한 가치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바둑계에 이미 나타난 건데요. 이 저자는 소설가라는 직업을 주체적으로 일하고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결과물을 생산해내고 그에 따라 온전한 보람을 느끼고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내일의 주인으로 인하고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AI가 뭔가 도입이 돼서 내 직업이 가치가 없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7장의 소 제목이 새로운 일자리 혹은 죽음의 집인데요. 이 죽음의 집이 도스토옙스키의 중편 소설인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곳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유영수에게 완전히 무의미한 일을 시키는 게 가장 참혹한 형벌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뭔가 가구를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하는 일은 결과물이 남아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데 흙더미를 오른쪽으로 옮겼다가 내일은 왼쪽으로 옮기고 그 흙더미를 무너뜨리고 이런 일을 시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모욕과 수치를 느끼고 의지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일을 하는데 기본소득이나 로봇세로 적당한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새로운 가치의 원천을 찾지 못하면 인공지능에 기반한 사회는 거대한 죽음의 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장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부분을 똑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8장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1. 도구적 가치와 근원적 가치
이제 바둑계에서는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아직 바둑이 놀이로서의 가치는 있다. 바둑 전문가들은 AI가 프로 영역은 침범했을지언정 아마추어 영역인 이 즐거움, 재미는 오히려 더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도구적 가치가 뭐냐면 실력 향상을 돕는 완벽한 스승으로서의 AI. 그럼 근원적 가치는 뭐냐면 그냥 재밌어서 시간을 낭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놀이. 그러니까 바둑은 AI가 들어와도 여전히 재미를 느끼는 근원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장강명 작가가 한번 이런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과연 그 재미가 지속될까? AI가 더 잘해도 인간은 계속 재밌을 거라는 이 논리는 생각보다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재미는 맥락의 의존성을 따르는데 예를 들어 보면 혼자 하는 농구보다 관중의 한우 속에서 하는 농구가 더 재밌듯 사회적 맥락이 바뀌면 재미의 강도도 변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재미는 의미와 결합도 한대요. 어떤 일의 의미가 AI에 훼손이 되면 예를 들어서 소설 쓰기가 단지 데이터 조합이 된다면 그 일을 하며 느끼던 재미 또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 가치와 재미의 실체 없는 추구. 우리는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엄청난 자본을 쓰면서도 정작 이 재미나 가치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말로는 그냥 재밌다, 재미없다 라고 하지만 도대체 그 재미가 무엇인지 아무도 정의하지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이 AI 등장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믿어온 그 재미를 추구하는 인간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훼손되는지 이제 마주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2. 인간과 인간의 경쟁. 이제 AI가 들어오면 인간은 누구하고 경쟁을 할까요? AI와 인간이 경쟁을 할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여전히 인간은 인간과 경쟁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경쟁의 연료가 뭐냐면 바로 인간만이 일으키는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은 우월 욕구가 있어요. 이 우월 욕구를 느끼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다른 인간하고 상대할 때만 이 우월 욕구가 발휘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질투, 굴욕, 승부욕은 다른 인간을 대상으로 발휘되는 감정이래요. 그래서 관전의 재미인데요. 우리는 스포츠를 구경을 하잖아요. 제3자로서 관람을 하는데 이때 우리는 관람을 하면서도 스포츠를 하고 있는 선수들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이 스포츠와 예술을 지탱하는 본질이라고 장강명 작가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둑이 나아갈 길, 인간 바둑이 그럼 나아갈 길은 뭐냐면 AI가 할 수 없는 실수와 불완전함이라는 인간미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미, 실수와 불완전함이 바로 인간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AI 시대에 버려야 할 두 가지 기대가 있대요. 첫 번째가 예술성 대신 스포츠성인데 인간 바둑에서는 절대적 탁월함이나 고고한 예술성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바둑을 스포츠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탁월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인간 대 인간이 경기를 하는 스포츠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이 주는 안락함도 버리래요. 우리는 막연하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안락하게 살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신기술이 들어와도 우리 인간의 경쟁은 낮춰지지 않는데요. 무기가 돌도끼에서 소총으로 바뀌었을 뿐 상대가 같은 무기를 가졌다면 승리를 위한 극한의 스트레스는 동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헤인스가 1930년대 자기가 에세이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거기에서 100년 후의 미래를 예측을 했는데요. 앞으로 100년 후의 경제 수준은 선진국 기준으로 4배에서 8배 이상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 시간은 주 15시간만 근무하고 여가 생활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생활 양식은 잡무에서 해방되어 고상한 삶을 향유할 것이다. 이렇게 100년 후를 예상을 했대요. 지금 이제 1926년, 이 책은 이제 1925년을 예상했지만, 현실을 보면 경제 수준은 케인스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 시간은 주 15시간을 우리가 근무하진 않죠. 노동 시간이 100년 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유의미하게 줄어들진 않았고요.
그리고 생활 양식은 물론 여유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한다던가 그리고 핸드폰으로 주문한다던가 이런 보이지 않는 노동 시간도 증가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일하지 않는 여가 시간에는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또 이런 시간도 필요해서 그렇게 생활 양식이 거창하게 변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장강명 작가는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AI는 해방군인가 또 다른 경쟁의 도구인가인데요. 기술의 수혜자, 기술 혁신은 소비자의 효용을 높일 뿐 생산 현장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95년간의 역사가 증명하듯 AI 역시 우리를 잡무에서 해방해 주기보다 더 치열하고 상시적인 군비 경쟁으로 밀어넣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은 도구일 뿐 인간의 인센티브, 즉 우월 욕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생산성 향상이 여가 증대로 바로 이어지지 않아요. 생산성이 10배 올라가면 10배 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10배 더 생산해서 이기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예술의 스포츠화인데요. AI가 정답을 다 알고 있는 시대에 문학이나 바둑 같은 예술 분야가 살아남는 법은 결국 인간끼리 치열하게 부딪히고 내뿜는 고통과 서사를 파는 스포츠가 되는 것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냉혹하죠. 3. 최소한의 탁월함, 최대한의 드라마. 1. 서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AI. 이제 우리가 팔아야 할 것은 탁월함이 아니라 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사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찾았어요. 드디어. 바로 서사입니다. 그런데 AI는 서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감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서사, 스토리는 인물의 고통, 환희, 좌절 같은 감정을 동력으로 삼습니다. 감정이 없는 AI는 바둑의 정답은 알 수 있어도 그 바둑에 얽힌 드라마의 주인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인간의 역할을 찾았는데요. 자, 그럼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바로 완벽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기에 저지르는 실수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태도, 즉 스토리텔링,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폴포치인데요. 우리 폴포치는 많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2007년에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나왔던 분인데 이때 나왔던 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비만에 주눅든 자세, 불안한 눈빛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휴대전화 웹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가 노래를 부르자 모두 충격을 받아요.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맑고 단단한 음색으로 노래를 불렀거든요. 잘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 외모에 저런 맑고 단단한 음색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에 그의 노래 실력은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잘하는 편이지만 프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중은 이 서사가 결합된 적당한 탁월함에 큰 감동을 느낍니다. 이제 그러면 예술과 스포츠의 재구성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노력의 방향 전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인간 바둑이나 문학에 참여하는 이들은 절대적 경지에 오르기보다 자신의 활동을 어떻게 더 드라마틱하게 구성할지 더 많은 공을 들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AI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탁월함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더 인간적인 모습, 서사에 집중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준 하향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탁월함이라는 가치는 중심에서 밀려나고 누구나 도달 가능한 수준으로 요구치가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4. 인플루언서, 팬덤, 비즈니스. 스타성의 시대인데요. 이제 탁월함보다 강한 끌림, 매력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인데요. 무작위한 추종인데 오늘날 인플루언서가 되는 이유는 제한이 없어요. 외모, 실력, 성격은 물론 심지어 아는 게 없어서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수익의 역전인데요. 프로 선수들의 주 수입원은 이제 상금이나 연봉이 아닙니다. 내가 1등을 해서 상금을 더 많이 타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팬덤을 기반으로 한 광고와 스폰서십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입니다.
일단 팬덤만 확보하면 실력이 최고가 아니더라도 비즈니스가 성립이 됩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 오해진 선수를 몰랐거든요. 스스로 참 나도 무지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김예지 선수는 다들 기억할 거예요. 사격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인데 이때 이 선수의 모습이 영화 속 킬러 같은 모습이라는 스타성이 대중의 취향을 저격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근데 놀랍게도요. 같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도 한국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올림픽 신기록을 달성했을 정도로 매우 높은 점수로 금메달을 땄어요. 하지만 우리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오해진 선수에겐 관심이 없었고요. 바로 스타성을 가진 김예진 선수에게 열광했습니다. 김예진 선수는 이때 이후로 모델로도 활약하고요. 그리고 진짜 영화 속 킬러로 영화에도 대중은 누가 가장 잘하는가, 이 절대적 탁월함보다 누가 더 매력적인가, 이 스타성을 기준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이제 바둑의 진화를 보면 바둑은 이미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처음에는 예술이었다가 나중엔 스포츠로 봤다가요. 지금은 팬덤 비즈니스화 되었습니다. 이제 바둑계의 변화를 보면 대만에 여성 프로 기사인 헤이자자 7단이 있는데요. 이분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바둑보다 모델 일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립니다. 젊은 기사들 사이에서는 팬이 중요하다. 팬들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커즈처럼 실력만큼이나 외모나 스타성을 갖춘 기사들이 어깨에 주르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상권 경쟁이 극한에 달했을 때 순위를 한 칸 올리려는 노력 대신 스타성을 가꾸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전략가 커제 구단을 보면요. 커제 구단은 세계 1인자 자리에 있었던 최고의 실력자였어요. 그런데 이 1인자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고통스러운 공부를 지속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포기하고 대신 SNS 활동, 방송 출연, 식당 경영 등 인플루언서의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어요. 기존 사고방식으로는 실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비판받지만 자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지금 정말 수익을 많이 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별걸 다 해야 돼요. 이거는 장강명 작가가 쓴 에세이의 제목이었는데요. 이제 작가가 책을 팔기 위해서 별의별 마케팅에 다 동원되고 별의별 걸 다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상실과 강요된 변신인데요. 이제 실력보다는 사생활을 파는 시대인데요. 프로 기사의 혼란, 바둑계 프로 기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 바둑만 잘 둬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팬들에게 사적인 매력을 어필하고 자신을 교묘하게 상품화하는 법, 예를 들어서 SNS를 하거나 방송 출연을 하거나 스타성을 키우는 등 이런 걸 배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작가 입장에서 창작자의 위기가 있는데요. 작가 또한 글이 아닌 굿즈나 유튜브 속 사생활을 팔아야 책이 홍보가 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강명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 자신을 파는 기분이라는 존재론적 회의감이 든다. 이 AI가 파괴한 노력의 성역, 지브리 시대. 우리가 얼마 전에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오픈 AI를 통해서 자신의 사진이나 가족의 사진을 이 오픈 AI한테 넣고 지브리풍으로 바꿔줘 라고 얘기해가지고 프로필을 다 그렇게 바꿨던 적이 있어요. 한번 지브리로 싹 변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장강명 작가는 너무나 분노했다고 합니다. 왜 분노했냐면 그 본질을 훼손했기 때문이래요. 누구나 클릭 몇 번만으로 지브리풍의 이미지를 만드는 세상에서 이 거장이 한평생 읽어온 학풍, 그리고 만화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순식간에 주변적인 것으로 전락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분노했대요. 그거는 복구 불가능한 상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작권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래요. 그 지브리 학풍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한평생을 읽어왔던 쉽게 생산되지 못한 그거를 너무나 이렇게 바로 몇 초 만에 만들어내는 사실에서 오는 예술적 자부심과 존엄성이 영구히 망가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AI가 예술가들이 그동안 한평생 읽어온 이런 학풍이나 문체, 이걸 다 따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AI가 더 잘해요. 앞으로 우리 예술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보면, 본질적인 거 말고, 오히려 복제할 수 없는 스토리, 스타성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더 탁월할 수는 없으니까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인간적인 거, 바로 서사, 인간의 감정, 스토리에 치중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주객이 정도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되게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되게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물어요. 누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가? 가장 중요한 비판은 이거래요. 왜 AI가 예술가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과 문학의 본질을 함부로 바꾸고 규정하는가? 왜 AI가 정한 규칙에 따라 사생활을 파는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강요받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근데 이거 앞에 있는 글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또 본인도 잘 알고 계세요. 한탄을 하시지만, 왜 AI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글도 못 쓰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도 못 그리고, 그렇게 되느냐. 근데 기술이 바뀌면 예술도 바뀌는 거라고 앞서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사진이 나와서 그림의 풍이 바뀌었고, 이제 마이크나 피아노가 나오면서 음악의 풍도 다 바뀌듯이 AI가 들어오면서 작은 기술이 아니잖아요. 정말 새로운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AI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변할 거고, 그 변화에 어차피 우리는 적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 이 작가님도 그냥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말씀을 하시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